반갑습니다. 최리나입니다. 스페인의 국채금리가 결국에 7%에 육박하는 것이 아니라 10년물 금리가 7%를 돌파해버렸죠. 유럽의 우려도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 중국의 무역 수지가 오늘 나왔습니다. 겉으로는 참 개선된 것처럼 보였는데요. 수출이 수입보다 많아서 개선된 결과를 볼 수가 있었지만 수입이 이렇게 줄 수가 없었다는 평가입니다. 결국 불황형 흑자였다라는 평가 속에 중국이 얼마나 경기가 안 좋길래 수입을 이것밖에 하지 않았을까.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컸습니다. 때문에 낙폭과대주 가운데 어제 건설주가 먼저 쓰러졌었는데요. 오늘은 태양광, 화학주까지 흠칫 좀 많이 차익 매물에 시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많이 빠졌던 삼성전자가 힘차게 올라오지 못하는 모습,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도도 이어졌는데 과연 어제 1830선을 지켜낼 수 있었을는지요. 먼저 정확한 종가부터 시황센터 가서 듣고 오겠습니다. 시황센터입니다. 사흘 만에 반등을 노리던 코스피 지수가 중국 변수에 결국 장중 하락했는데요. 스페인 국채 수익률이 위험 수준까지 오른 데 이어서 중국의 수출과 수입 둔화 변수까지 겹치자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지수는 상승세로 장을 출발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에 장중 하락 전환하고 오늘장 1820선까지 낙폭을 띄웠는데요. 코스피 마감 지수입니다. 전거래일보다 0.36% 하락한 1829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수급 내용 확인해 보시면 외국인이 연일 팔았습니다. 오늘 외국인을 통해서는 1,563억 원의 매물이 출회가 됐고요. 반면 개인은 사흘째 대량 매수했네요. 오늘 개인을 통해서는 2,100억 원 정도의 순매수 기록 나왔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피와 함께 코스닥 지수도 사흘째 하락했습니다. 오늘 지수는 497선으로 상승 출발하면서 이틀 만에 반등을 시도했는데요. 하지만 기관이 매도로 가닥을 잡으면서 장중 하락 전환하고 500선을 향해 달려가던 지수를 모두 반납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마감 지수는요. 전거래일보다 0.58% 하락한 492선에서 거래 마감했네요. 수급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에 그쳤지만 뚜렷한 수급 주체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개인만이 소폭 사주면서 오늘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스페인 국채금리 상승 등 불안 요인이 지속되면서 1,142원으로 상승 출발했는데요. 하지만 내고 물량과 결제 수요가 맞물리면서 달러화 등락폭은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오늘 마감 환율입니다. 전거래일보다 2원 60전 상승한 1,143원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어제와는 달리 오늘 반등에 성공을 했지만 좀 아쉽습니다. 0.09% 상승 마감했는데요. 112만 7천 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현대차는 0.22%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기아차는 어제와는 달리 오늘장 반등에 성공하면서 0.83% 강폭 합권에서 7만 3,1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0.38% 하락하면서 26만 1,0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신한지주도 오늘장 1.3%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삼성생명은 오늘장 0.11% 상승하면서 9만 3,6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반도체가 0.39% 하락하면서 25,500원에 종가 기록했네요. 파라다이스도 1.39%, 안랩도 1% 가까이 하락했는데요. 반면에 CJ홈쇼핑은 0.69% 상승하면서 18만 9천 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CJENM과 포스코 ICT 각각 1%씩 하락했고요. SFA가 0.97% 상승 마감했는데요. 52,2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위메이드는 3.64% 오늘장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52,9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통신업종은 좀 독보적인 강세를 보였는데요. 반면에 은행과 화학업종은 오늘장 외국인의 매도가 집중됐죠. 먼저 화학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화학주가 사흘째 하락했습니다. 오늘 LG화학은 2% 가까이 하락하면서 30만 1,0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하나케미칼이 2.29%, KB케미칼은 3.56% 하락했습니다. 코오롱인더도 2.34% 밀려나면서 66,8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은행주가 외국인의 순매도에 하루 만에 하락했습니다. 은행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금융이 1.27% 밀려나면서 11,7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하나금융지주도 1.53% 하락했고요. 외환은행이 2.19%, 신한지주와 기업은행 각각 1%씩 하락하면서 기업은행은 오늘장 12,3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7, 8월이 통신주 투자 최적기라는 의견이 나온 가운데 통신 3사의 주가가 나란히 상승했는데요. 여기에 갤럭시 S3 LTE 스마트폰을 판매 개시하면서 또 다른 호재로 작용한 모습입니다. SK텔레콤 1.24% 상승하면서 13만 3천 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KT가 3.2%, LG U+는 오늘장 7% 넘는 급등세를 보이면서 5,98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지만 관련주들은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아가방 컴퍼니는 8% 넘게 밀려나면서 13,9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보령 메디앙스도 8% 넘게 하락했습니다. 막판에 이주는 좀 더 빠졌는데요. 10% 넘게 급락했네요. 63,6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비트컴퓨터가 9% 넘게, 대유신소재도 7% 가까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2,15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태양광주가 하반기 업황 부진 우려에 약세를 보였습니다. 대장주인 OCI는 5.66% 하락하면서 21만 6,5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오성 LST도 4.31%, 신성 FA도 오늘장 3% 넘게 밀려났습니다. 웅진에너지와 신성솔라에너지도 각각 2%씩 하락했네요. 러시아 폭우로 곡물 수출 지장이 우려된다는 소식에 농업 관련주들이 오늘장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효성 OMB는 보합권에서 마감했고요. 조비가 4.23%, 아세아텍도 2.76%, 동부 CNI는 6% 가까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장 7,020원에 종가 기록했네요.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1820선을 허용하고 말았네요. 1829.45. 뭐 많이 밀린 건 아니었습니다만 외국인이 막판 들어서 선물을 더 많이 팔았습니다. 옵션 만기는 내일 모레이죠. 자, 시장을 둘러싼 이슈 어떤 것들이 더 있는지 살펴보고 전문가들은 그 이슈에 얼마나 공감하는지 쉽게 OX를 통해서 확인해보는 시장공감대 OX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는요. 솔몬 투자증권 목동지점의 주대영 대리님, 그리고 HMC 투자증권 잠실지점 김관수 과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시장을 둘러싼 이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어닝 시즌 실적 불안감이 증시에 발목 잡을까? 두 번째, 삼성전자와 애플의 차별화 점점 더 가속화되나? 세 번째, 이어지는 정책 기대감이 증시의 구원투수 역할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목요일 날 있을 10일 옵션 만기 영향권으로 시장의 지수 변동성은 계속된다. 네, 실적 시즌이죠. 뉴욕은 이미 또 알코아 얘기를 시작으로 해서 실적 얘기로 가득한데요. 어닝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 추가적인 다른 이슈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슈 읽으면 의견 보여주세요. 어닝 시즌 실적 불안감이 증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자, 실적으로 시장 발목 잡힐 수 있다. 예, 잡힐 수 있다. 두 분 의견 같으신데 사실 김관수 과장님 실적 얘기를요.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 나오기 전에는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실적 나고 나서 예상치에 부합하고 그 뒤로는 실적 얘기는 전체적으로는 좀 들어간 것 같아요. 네, 일단 국내 증시만 놓고 볼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엊그제 발표됐었던 미국의 알코아 실적도 기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또 해외 변수도 만들었지만 국내 증시도 오늘 또 끌어내리는 내용이 되었는데요. 일단 시장에 지금 현재 팽배해 있는 불안 심리가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작은 기대감 몇 개를 가지고 시장을 지금 끌어올리기에는 다소 좀 부족한 면은 있지만 전에도 말씀드렸던 이제 박스권 안에서의 일단 횡보는 거의 맞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고요. 네. 그 박스권에서 이제 어떤 흐름을 가지고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대처를 하느냐가 이제 관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던 그 밸류에이션 상의 그 8배 수준이 될 수 있는 1800선에서 1900선 그 사이 정도에서의 그 빠른 매매를 통해서 투자자분들이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미국과 그 유럽 쪽의 그 경기 지표도 부진한 가운데 기업들의 실적도 조금 하향 전망치를 계속 보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시장의 심리를 상당히 곤욕스럽게 하는 면이 있습니다. 네. 예. 아니 그러면은
실적에 대한 일단 기대치는 뭐 한국도 그렇고 지금 미국도 그렇고 굉장히 낮춰져 있는 상태에서 조금만 이제 좋은 것이 나오면은 좀 오를 수 있는데 그때를 또 매도의 기회로 그 전에 사고 뭐 이런 좀 발빠른 네, 그런 대응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네. 일단은 뭐 기대했었던 뉴스들은 어느 정도 이제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지표들에 좀 관심이 쏠려 있는 것이 시장의 그 시각인데요. 이런 지표들이 과연 이제 우리가 지금 예상하는 방향으로 좀 흘러줄 경우에 호재로 또 이렇게 반영이 주가에 반영이 될 수도 있겠지만 다소 조금 우려스러운 거는 지금 현재 이런 악재들을 뭐 미국이라든지 유로존이라든지 중국 또 뭐 국내도 되겠지만 그 유동성을 풀면서 이제 해결을 해 나가려고 하는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만약에 이 시장이 그런 약간의 뉴스 호재에 의해서 반등을 준다 그러면은 정책적으로 이런 그 유동성을 확대하는 뭐 QE3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그 히든 카드로 또 숨겨질 가능성도 좀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악재가 좀 많이 노출이 된다고 하면 조금 더 그 유동성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히든 카드성 그 재료들이 좀 많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혹은 시장이 조금 어떤 이런 경기 지표라든지 혹은 기업 실적에 좀 민감하게 좋게 반영이 되어서 시장이 끌어올려진다고 하면은 오히려 또 이런 양적 완화 정책들이 조금 숨을 수 있는 좀 양면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시장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을 볼 때 투자자분들은 좀 발빠르게 방금 우리 앵커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대응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예, 일단 시적 불안감은 발목을 잡을 수 있다. 거기에는 공감을 하시는 네. 거죠. 예, 좋습니다. 뭐 QE3 얘기도 하셨는데 정책 얘기는 잠시 후로 좀 미뤄보고요. 김건수 과장님도 역시 실적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것들도 많이 눈에 띄는 것 같은데요. 예, 종목별로. 지금 보시면 뭐 삼성전자 그렇게 얘기 나오고서 차익 실현 나왔죠. 지난번에도 한번 1분기 때도 그런 그림이 나왔었는데 6조 7천억 정말 대단한 액수입니다. 뭐 그냥 곱하기 4 그냥 6조 곱하기 4만 해도 20조 원을 상회하죠. 예, 분기별로 해서. 예, 20조 원을 한 국가의 한 기업에서 이렇게 빨아들인다는 거. 그러면 그만큼 다른 기업체에서 먹을 게 그만큼 없다라고도 표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STX 유동성 위기다, 뭐 LG전자 유동성 위기다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는 좀 불안하게 보는 게 일단 제가 보는 지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단 GDP입니다. 중국 GDP가 먼저 나와야 네. 그 다음에 모든 게 해결된다고 보고 있고요. 중국 GDP 지금 7.7 밑으로까지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거의 뭐 어닝 쇼크처럼 이런 말을 갖다 붙여서 얘기를 하는데요. 7.5 정도까지 예상하고 있는데 그걸 왜 그렇게 중요하게 보냐면 결국에는 유럽 국가들의 물량을 못 팔기 때문에 중국 GDP 자체도 떨어진다는 거죠. 하지만 중국에서는 또 이견이 또 다르죠. 후진타오 국가 주석이 분명 부동산 경기 확고하게 잡겠다라고 이렇게 피력을 했습니다.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정권 교체기에 중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표를 나쁘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들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때문에 실물 경기 자체가 위축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지금 어닝 시즌 솔직히 저는 굉장히 좀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냥 뭐 좋은 실적 예상되니까 그 예상되는 부분에 사서 실적 발표에 그냥 갖다 때리는 그런 전략이 지금 외인들의 주 전략이거든요. 네. OCI 같은 경우도 업황 개선 기대감으로 올려놓고 금일 같은 경우 5% 이상 두드려 팼죠. 네. 그 분명히 뭔가 매도 주체가 있다라는 겁니다. 비싼 가격에 그들은 팔고 싶고 그만큼 현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유로존 국가의 리스크로 지금 뭐 스페인 10년물 국채 7% 돌파하고 이런 식으로 안전자산 나타난다고. 선호 현상. 예. 결국 유로화 1.23 뭐 깨지고 지금 왔다 갔다 하죠. 네. 그 저는 지난주 금요일 밤에 유로화가 급락하는 걸 보면서 네. 국내 시장이 참 버틸 수 있을까라고 봤는데 야간 선물 시장 쪽에서 또 굉장히 강한 흐름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예. 이게 둘 중에 가짜가 무엇일까 좀 밤새 고민을 한 적이 있어서 좀 늦게까지 잠을 못 잤는데요. 네. 그래서 결국은- 피부가 좀 까칠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내린 결론은 유로화 가치가 급락에 따라서 유로존 리스크는 재부각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어닝 시즌 분명히 어닝 서프라이즈 낼 수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예상되는 종목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 상당히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 종목들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지만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어닝 쇼크가 오히려 더 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조심스럽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결국에 그 밤새 고민했지만 페이크는 야간 선물 시장이었네요. 그렇죠. 예. 저는 네, 좋습니다. 유로화 가치가 얼마나 또 더 떨어질지 달러 유로 차트도 좀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듯한데, 자, 두 번째 삼성전자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나눠볼까 합니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차별화 점점 가속화되나?
자, 삼성전자 애플은 점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예, 두 분 다 의견을 같이 하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해보면은 두 분의 이슈가 대충 이제 강점 있는 이슈들이 이제 누구신지 알 것 같은데 삼성전자 하면 또 주대용 대리님 계속 이제 애플하고 비교를 해주셨잖아요. 예. 조용히 삼성전자만 보고 있다가 애플을 아까 열어보니까 차트를 예. 오르고 있더라고 많이 그렇죠. 올랐더라고요. 예, 꽤. 61선에서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 볼 수 있는데요. 뭐 일단 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기술적으로 차트 먼저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의 차트입니다. 그 삼성전자 차트인데요. 지금 61선 밑에서 지금 좀 헤매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급락이 나온 부분이 이제 실적 발표하고서 외인들이 사상 최대 실적 6조 7천억에 한 30만 주 이상을 했죠. 당일 종목에서 30만 주. 그냥 간단하게 계산해봤습니다. 뭐 110만 원, 115만 원 계산해도 약 3천억 원을 상회하는 큰 네. 금액이죠. 외인들이 한 종목에서 이렇게 했다라는 점. 제가 그 이면에 그때 주봉 좀 큰 그림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100% 더블 났기 때문에 차익 실현 욕구가 커진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조금 횡보하더니 다시 한번 좀 강하게 좀 이렇게 하향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말씀드린 또 애플 컴퓨터 한번 살펴보도록 해야겠는데요. 애플도 참 횡보만 하고 예, 있었어요. 애플 같은 경우 지금 일봉의 모습입니다. 지금 일봉 보면 61선에서 꾸준하게 상승하면서 다우지수와 나스닥을 견인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우지수가 지금 61선을 아직 깨지 않았죠. 그런데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61선 한참 깨고 벌써 이격이 과대돼 있는 구간입니다. 1830선도 금일 깨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애플 컴퓨터와 삼성전자 제가 이렇게 비교해드린 이유는 단순합니다. 둘 중에 한 곳으로 자금이 또 쏠릴 수 있다라고 지난번에 한번 언급을 드렸는데요. 삼성전자가 부러지니까 애플이 날아가는 어떻게 보면 반사이익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제가 알기로는 10년 전에 노키아가 세계 그룹 한 2위까지 올라간 적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뭐 나라를 먹여 예. 살렸는데요. 예. 그때 노키아 제가 한참 그때 관심을 가졌던 게 제가 좀 이렇게 동남아 쪽에 이제 스쿠버를 좀 많이 했었는데요. 그때 아. 해외 나가면 전부 노키아였습니다. 네. 전화기 자체가 전부 저가형 핸드폰은 노키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동남아시아뿐만이 아니고 유럽 각지 전부 다 노키아였는데요. 그럼 요즘은 그 동남아 안 나가십니까? 가면 뭐 아이폰인지 삼성 갤럭시인지 좀 보고 요즘에 오셔야- 이제 그렇게 한 열흘씩 자리 비우면 자리 빠집니다. 예, 책상 빼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요. 네. 예, 지금 이제 납작 좀 엎드려 있어야죠. 증시도 안 좋고요. 네. 요즘 같은 경우 제가 그래도 중국은 몇 번 왔다 갔다 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거의 삼성전자, 삼성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그 애니콜 신화라고 하죠. 그 핸드폰 가운데 이제 동그라미 이렇게 박혀 있는 게 네네. 부의 상징처럼 있었는데 그런 흐름들이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애플이 점점 치고 올라와 갖고 차트에서도 분명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갤럭시 S3 최대 판매 지금 예상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아이폰 5가 넘어서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삼성전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도 응원하고 사랑을 싶지만, 하고 갤럭시 예. S를 사용하는 유저인데요. 지금 그림 봐서는 아무래도 미국 안전자산 선호 심리 현상에 따라서 달러가 어느 정도 강세를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애플 컴퓨터가 좀 수혜받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도 여기서 그렇게 물러서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러면 정확히 좀 쉽게 얘기해서 우리 삼성전자는 향후 주가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제가 보는 지표는 기관도 더 살 여력이 없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지금 근데 재밌었던 게 한 130만 원 부근에서 그 자문사들이 거의 삼성전자 편입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네. 그 물량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씁쓸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물량이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 이 주봉의 모습을 지금 제가 좀 보여드리는데요. 녹록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그 60주선 1년 평균인데요. 지금 한 105만 원 수준에 있는데 여기까지도 좀 열려 있기 때문에 지수가 좀 더 상대적으로 부담스럽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과 삼성전자 변동성이 이제 서로 간에 좀 엇갈린 행보를 나타낼 거라고 저는 분석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주봉상으로 이렇게 계속 밀리면 105만 원까지도 일단 기술적으로 예, 열려 기술적으로 있다. 지금 1년 평균이니까요. 네. 어찌 됐든 60주선이 올라오든 가격이 내려가든 한번 만나야 될 부분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반갑지 않은 삼성전자 60주선과의 미팅 예고까지 들어봤는데요. 자, 김관수 과장님, 예, 네. 삼성전자와 애플의 차별화에 대해서 점점 더 벌어진다. 결국 아이폰 5라는 게 좀 치고 올라올, 사실 어떤 순간에는 아이폰 뭐 5 나와봤자 별거 없다라고 했던 적도 있었는데요. 네, 일단은
주가라는 것이 재밌는 것이 이제 기대 심리에서 움직이고 뉴스에 또 그 이익 실현을 하는 모습들을 좀 많이 보게 되는데요. 네. 이게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갤럭시 S3에 대한 기대감이 기존에 그 출시 이전에 뭐 주가에 다 이미 반영되었던 부분도 물론 있고 네. 또 실적에 대한 우려도 사실은 그 1분기 실적이라든지 2분기 실적 물론 다 좋게 양호하게 나왔지만 네. 또 시장에서 원하는 또 기대 심리에 또 부합하지 않았다는 뉴스로 인해서 또 주가가 이렇게 조정받는 모습을 보면은 그런 말이 참 맞다고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삼성전자가 뭐 실적이 나쁘다거나 혹은 앞으로 재료가 뭐 악화되고 나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주가를 조정받는다기보다는 뭐 앞에서도 말씀하셨던 뭐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라든지 혹은 기존에 투자 자금이 들어왔었던 것들이 이제 일부 이익 실현을 하면서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 구간대에 좀 들어왔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하셨듯이 차트에서 보시면 뭐 주봉 차트상에서 60주선을 받치고서 한 100만 원대가 되겠는데요. 네. 그 정도 바닥을 좀 보고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수급으로 보면은 투자 매매 동향을 좀 보시게 되면은요. 네. 외국인들은 지금 꾸준하게 지금 매도세를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개인하고 기관이 소폭 이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이 이제 주가를 조금 받쳐주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일단 수급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들이 계속 이탈을 하고 있다는 부분은 지금 주가에 좀 아무래도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지분율이 49.24%까지 내려갔는데도.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외국인들 지분율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뭐 삼성전자의 실적은 차후하고더라도 주가에 지금 미치는 영향이 그대로 또 지수에도 지금 반영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네, 있고요. 그러면 똑같은 질문. 삼성전자는 이 정도에서 이제 그만 하락을 멈추고 올라오겠습니까? 아니면 뭐 정말 105만 원, 뭐 110만 원 밑에 내려가겠습니까? 추가로 더. 일단은 110만 원을 깨고 내려가는 부분은 조금 뭐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이미 악재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110만 원을 어느 정도 좀 유지해주는 모습을 봐서는 뭐 여기서 어느 정도 좀 바닥을 다지면서 좀 반등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좀 해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네. 지금 2분기 실적이 기대치에 못 미쳤다는 내용을 가지고 3분기를 지금 벌써 논하고 있는 얘기가 지금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이 혹시라도 지금 시장 컨센서스가 이미 기존에 낮아져 있기 때문에 그 이상 부합하는 실적 발표가 있다고 하면은 좀 큰 폭의 반등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짧게 뭐 뉴스 이미 들으셨겠지만 뭐 런던에서 또 그 아이패드 관련해서 또 승소한 부분도 아무래도 좀 투자자 분들한테는 좀 어느 정도 좀 위안이 될 수 있는 뉴스가 네.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래요. 삼성 또 소송 영향도 주가 하락에 뭐 좋은 빌미 아닌 빌미가 됐었는데 일단 갤럭시 탭 영국에서 애플에 승소를 했다는 소식도 오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주가 하락 논하니까 조금 분위기가 우울해졌는데요. 자, 이어지는 정책 기대감, 증시의 구원 투수 역할 할 수 있다. 자, 정책 기대감이 증시 살린다. 아, 어렵다라고 하셨고, 어제도 이제 두 분의 의견이 다 같으셨는데 오늘 드디어 세 번째 질문만의 의견이 갈립니다. 자, 김관수 과장님 아까도 Q3 얘기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책 기대감이랑 Q3 염두에 두신 맞습니다. 거예요? 일단은 지금 기존에 뭐 그 ECB라든지 뭐 유로존에서 어떻게든 뭐 금리 인하를 하면서 좀 정책적으로 좀 그 이런 악재들을 좀 해소해 나가려는 모습들은 일단 보였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게 언제 실행이 될 것이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가 이제 그 재정장관 회의에서 어느 정도 이제 구체화가 돼야 되겠지만 네. 이런 모습들을 지금 봐가면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 꾸준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미 악재들은 어느 정도 노출이 돼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심리적인 부분이 어떻게 이제 해소를 되어 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주가의 반등도 노려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네. 이런 것들을 감지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정책적인 그런 팩트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시장 자체가 뭐 경기 지표라든지 혹은 뭐 실업률이 높아졌다든지 이런 이제 악재들이 계속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사실 그런 이제 히든 카드성인 Q3에 대한 이제 논의가 좀 더 구체화될 수 있고요. 만약에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안도 랠리를 거치면서 조금 반등의 기미가 보인다든지 이런 좀 모습이 보이게 된다 그러면 오히려 이제 이런 히든 카드도 좀 이렇게 상쇄되는 부분은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든지 시장을 지금 끌어올리려고 시장을 지지하고 이렇게 지켜내려고 하는 그 대응책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꼭 보고 시장을 대응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800선에서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바닥을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 있겠지만 혹시라도 뭐 안 좋은 뉴스에 이번 뭐 만기일이라든지 큰 변동성 예상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 만기일이라든지 이런 영향에 의해서 주가가 다소 하향 이탈을 한다고 해도 뭐 1700 전 저점인 1770선을 그게 크게 이탈
이탈하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도 이런 정책적인 이벤트들이 어떤 것이 이제 남아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게 스케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 좀 봐가면서 좀 미리미리 좀 대응을 하신다고 하면은 좀 더 수월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Q3가 나오면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지금까지 현 상황으로는 정책이 안 먹힌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유럽과 중국에 거도 뭐 입을 맞춰서 동시에 기준금리 인하를 했는데도 시장이 조용했었고 이 분위기에서 미국의 Q3가 나온들 진짜 갈까 그런 생각까지 들거든요. 예, 제가 보는 그런 Q3 같은 경우는 이제 지표가 좀 부러져야 되죠. 근데 네. 지금 다우지수가 워낙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고용 지표는 그럼 부러졌다고는 생각 안 하시나 봐요. 예상치에 뭐 아닙니다. 부합하는. 제가 고용 지표 같은 경우는 제가 민감하게 보는 부분인데 저는 네네. 늘 말씀드립니다. 경기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고용이 먼저 회복이 된다는 거죠. 전제 조건이 고용 회복입니다. 실업률이 높은 상태에서는 절대 나라가 성장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 이번에 악재가 나오긴 했는데요. 다우지수는 그렇게 또 냉담한 반응을 보여줍니다. 60일선에 살짝 걸치는 그런 모습으로 오히려 지지되고 있는데요. 네. 국내 증시와 비교해 보면 상당히 좀 안 좋은 그림일 수도 있는데요. 다우지수 산업 차트 좀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상당히 좀 양호한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쭉 60일선이 그렇게 우하향하지 않는 상태에서 한번 크게 부러졌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이때 나왔던 부분이 Q3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고무됐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렇게 올라오면서 지금 어느 정도 희석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유로존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미국도 언젠가는 그 카드를 써야겠죠. 히든 카드를 써야겠는데 그게 언제일까? 제가 보기에는 예전에 한번 기억나는 게 있는데 다우지수가 한 500포인트 정도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부랴부랴 모여가지고서 무슨 카드를 만들겠다고 했었는데요. 그때 나왔던 게 이제 유동성 공급이었죠. 헬리콥터 밴이 이제 윤전기 돌려서 돈을 찍어낸 겁니다. 결국 QE3도 돈을 찍어내서 시장에 뿌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우지수 같은 임팩트 있는 지수 쪽에서 한번 크게 부러지는 날. 미국 뉴욕 증시도 그때- 한번 급락이 나와야. 그렇죠. 한번 네. 급락 나오면 200포인트 이상 한번 나오면 이제 놀래가지고 또 부랴부랴 또 긴급 소집하고 이럽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그림들이 좀 그려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어쨌거나 아직은- 정책 기대감이 구원투수 역할을 하기가 좀 어렵다고 보시는 이유. 예. 그건 저는 이제 단기적인 모멘텀은 될 수 있습니다. 뭐 한 1박 2일짜리. 지난주처럼 그렇게 큰 유로존 정상회담에서 나온 것도 1박 2일을 못 넘겼는데 네네. 하물며 QE3 한번 나온다고 해서 그게 꾸준히 갈지 저는 아직 좀 미지수라고 보고 있고요. 음. 유럽과 미국이 지금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 자금이 계속 국내 증시에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미국 자금은 오히려 좀 느긋하지 않나. 그래서 파생 쪽에서 어느 정도 물량 작업도 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보시면은 저는 단기 이벤트는 좋지만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좀 좋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정책 기대감이 큰 모멘텀이 되어줄 건지 아니면 단기 반짝 호재에 그칠 것인지 의견이 약간 갈렸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은 많지 않은데 말이죠. 목요일 옵션 만기가 시장의 변동성을 계속 크게 지속시킬까요? 자, 옵션 만기 때문에 변동성 계속 커진 채로 유지가 될 것이다. 두 분 의견 같으십니다. 자, 아까 파생 얘기도 좀 해주셨는데 옵션 만기를 지금 이틀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맞습니다. 중립적인 영향일 것이다. 의견도 있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사상 최대 한 16,000계약 정도 외인이 나온 거 6월 20일 물량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 한번 차트 한번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선물 뭐 250에서 이렇게 예, 밀었죠. 지금 보시면 위로 살짝 돌파하는 그림이 나오다가 꺾여가지고 지금 그 밴드 하단을 깨고 내려갔습니다. 그렇다면 매도 포지션들이 지금 어느 정도 충분한 이익 구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제 꽃놀이패를 들고 있는 풋 옵션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콜 옵션의 프리미엄이 상대적으로 감소했는데 풋 옵션은 또 그렇다고 큰 수익이 난 건 아니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완급 조절을 한다는 거죠. 템포를 어느 정도 줄이면서 풋 옵션도 먹고 콜 옵션도 먹고 거기에 이제 선물 매도까지 먹겠다는 외인들의 전략이 맞아 떨어진다는 거죠. 그 보통 보면은 옵션 매도 플레이를 주로 하는 기관들이 이번에 매수 플레이로 크게 전향했다는 거 분명 아실 겁니다. 네. 저번에 한번 16,000계약 이상 선물 매도 나오면서 놀랬기 때문에 풋옵션 쪽에 쭉 쌓아 올렸는데요. 그걸 네. 이제 외인들이 그냥 공짜로 주지 않죠.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급락 나오는 흐름에서 어느 정도 오늘도 급반등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네네. 막판에 어느 정도 올리면서 풋옵션 자체도 프리미엄을 급감시켰다는 게 오히려 변동성 축소에 좀 가깝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수의 흐름은 변동성이 좀 더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콜옵션 매도 플레이하는 주체들하고 풋옵션 매도 플레이 주체들이 같지는 않다고 보는데
지금 같은 흐름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 게 그 양배도 그런 그림은 나옵니다. 네. 하지만 지수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일도 뭐 거의 한 15포인트 이상, 뭐 상하단 놓고 봤을 때 15포인트 이상 움직였기 때문에 꾸준히 그렇게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만기까지는 투기적인 흐름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좀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만긴 날은 어떻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미국 쪽에서 안 좋은 그림이 나오면 좀 뭐 개파락했다가 장 막판에 회복하고 해서 뭐 풋옵션 쪽 죽이고 콜옵션 죽이고 뭐 이런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네, 보고 그럼 있습니다. 장중 변동성에 그칠 것이다. 네, 장중 변동성은 좀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옵션 만기 이제 내일이면 본격적인 옵션 만기 영향권 안에 들어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네. 예. 일단은 뭐 긍정적으로 봐야 될 부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1분기하고 2분기 때 이미 지금 국내 그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거의 뭐 5조 육박하게 지금 매도세를 이어갔다는 부분이 네. 지금 다소나마 지금 선물 시장에서 어느 정도 그 청산 물량들을 좀 줄여놓는 모습 좀 보이고 있다는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옵션 만기는 그렇게 사실 크게 부담을 느낄 정도의 수준은 아닐 걸로 지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무래도 만기일은 어떤 변동성에 의해서 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사실 모르는 부분은 있지만 지금 남아있는 잔고 그 량만 봐서는 그렇게 큰 수급에서 그렇게 차익 거래 그 수급 부담을 줄 만큼의 그 낮은 상태로 이미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큰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좀 예상을 좀 해보고요. 네. 다만 이제 좀 대응을 하실 때 이런 만기 효과가 좀 뚜렷하지 않은 그 상황에서 특별한 그 전략을 좀 수행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다소 관망하는 자세로 좀 지켜보시면서 좀 만기 청산되어 가는 모습 좀 보시면서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 전문가와 함께 또 옵션 만기까지 현 시장 공감대 짚어봤습니다. 계속해서 내일장 전망과 전략도 이어서 세워볼게요. 네, 옵션 만기 앞두고 있어서 변동성은 커질 것이다. 관망도 하나의 방법이다 하셨었는데, 우리 김건수 과장님, 박스권의 하단을 테스트하러 가는 것 같은 그런 차트로도 보여서 다들 지지력 언급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일단은 지금 딱히 뭐 시장 상황에서 어떠한 변수를 가지고 논하기에는 좀 다소 좀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흔히들 이제 뭐 차트라든지 지수, 뭐 경기 지표를 갖고 이제 논하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사실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상당히 지금 저점의 부분에 와 있다. 같이 뭐 투자하시는데 좀 부담이 없다는 논리가 지금 지배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네. 다만 문제는 뭐냐면은 좀 밸류에이션 그 트랩이라고 해서 그 가치는 지금 낮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라든지 경기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하락 가능성이 좀 높다는 부분을 조금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치가 과연 정말 순수 가치에 있어서 낮은 부분인가에 대해서 한번 재고해 볼 필요는 물론 있습니다. 네. 다만 현재 지금 악재가 연이어 나오는 가운데에도 1770선을 좀 크게 이탈하지 않고 지금 1800선 언저리를 좀 지켜주고 있다는 부분은 좀 다소 긍정적으로 좀 보이고요. 박스권에서 대응을 하실 때 그래서 이제 이런 논리들을 이제 펴면서 이제 말씀드리게 되는데 1800선에서 1900선은 어느 정도 이제 박스권 좀 형성하면서 그 어떤 또 호재 뉴스에 의해서 뭐 그 구간대가 그 돌파되거나 혹은 또 하향 이탈할 수도 있겠지만 다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뉴스만 가지고 놓고 보게 되면 그렇게 크게 이탈하는 모습 보이긴 좀 다소 좀 어려워 보이고요. 이런 장에서 지금 뭐 그 벌써 3분기를 논하게 되고 그리고 뭐 기업 실적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투자자분들도 그 이렇게 대응을 하실 때 이런 부분 좀 참고를 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럼 1800은 좀 지켜줄 것이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셨는데요. 그러면은 예전부터 좀 언급해 주셨던 실적 좋은 그쪽 섹터 말고 낙폭과대도 일부 트레이딩이 계속 가능하다 하셨었잖아요. 네. 그 가운데는 뭐 태양광과 화학주도 일부 들어있었던 기억이 있는데 맞습니다. 여전히 트레이딩 대상으로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뭐 폴리실리콘이라든지 그런 태양광주들 쪽은 아무래도 이제 그 단가들이 어느 정도 그 희석이 되고 바닥을 이제 다지고 이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뭐 장기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조금 좋은 뉴스로 좀 비춰지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다만 그 뭐 치킨런이라고 흔히들 얘기하는데 그 태양광 시장에 뭐 우후죽순 이제 그 시장 진입을 하면서 그 단가를 흐려놨었던 이제 업체들이 이제 많이 이탈해 나가면서 대장주인 이제 뭐 OCI라든지 혹은 뭐
기타 이제 국내에 이제 많이 선정해 있는 태양광 업체들에게 좀 어느 정도 이제 희소식으로 좀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이제 내재되어 있는 건 사실이고요. 뭐 태양광 쪽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뭐 화학주라든지 이렇게 조정 많이 받았었던 종목들도 뭐 중국 관련해서 내수가 이제 진작이 되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기대감에 의해서 이제 이런 종목들도 좀 많이 올라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계절적인 이제 성수기를 앞두고 이제 소비 관련주라든지 경기 방어 섹터 이런 종목들도 이제 단기적으로 좀 대응이 가능해 보이고요. 다만 이런 이제 단기적인 대응이 가능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시장이 어느 정도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을 때 좀 대응이 가능하고 또 수급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대응이 가능한 부분은 있지만 투자자분들께서 꼭 반드시 염두해 두셔야 될 것은 분명히 그 이익 실적이 추정이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뭐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종목이 어떤 것인가에 관해서 이제 조금 생각을 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라든지 뭐 IT 쪽이게 되겠죠. 그리고 자동차주들을 뭐 지금 조정을 받고 있고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이익 실현을 해서 주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주가 조정 받았을 때 분명히 담고 가셔야 되는 부분은 맞다는 판단입니다. 투자자분들께서도 지금 뭐 단기적인 조정에 너무 연연해 하시지 마시고요. 분할 매수를 통해서 이런 종목들을 좀 꾸준히 담아 가시면은 또 시장 상황이 이제 돌아설 때 분명히 좋은 그 이익을 실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1,800, 1,900 박스권 얘기를 하셨는데 주대용 대리님도 몇 주 전부터 아니 몇 달 전부터 계속 박스권. 이제 박스권이 혹시 좀 날씬해지거나 뭐 뚱뚱해지거나 하진 않았습니까? 밴드가 같나요? 밴드는 제가 금일 제시하는 밴드는요. 밴드 하단 이제 1800선이고 밴드 상단 1850 정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약간 날씬해졌네요. 예, 그렇게 날씬하게 좀 다이어트를 한 게요. 이제 만기를 앞두고서 장중 변동성은 커질 건데 네. 큰 그림에서 이제 위로 상향 돌파하거나 하향 돌파하기는 쉽지 않은 그림이 나타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번 뭐 정치권 이벤트로 인해서 한번 오버슈팅이 크게 들어왔던 부분도 있는데요. 그게 이제 뭐 거의 가짜로 이제 판명이 났죠.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한 1830선, 지금 거의 밴드 하단인 1800과 밴드 상단 1850의 거의 중심 가격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아래로도 뭐 언더슈팅 나올 수 있고 위로 오버슈팅도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갔다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흐름이 나타나서 옵션 쪽에 좀 흐리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크게 대응하시기에는 별로 그렇게 썩 좋은 장은 아니니까요. 투기적인 흐름 좀 주시하시면서 매매하시면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좋습니다. 옵션 만기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삼성전자의 힘도 없고 말이죠. 중국 쪽도 계속 악재고 여의도 쪽의 해법을 한번 또 확인을 해볼까요? 오늘은 삼성증권으로 가겠습니다. 임수균 연구원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느덧 1820입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 분들께서 1800선 정도에선 지수 방어가 될 거라고 하시는데 같은 의견이신지 앞으로 있을 변수들 많잖아요. 감안해서 전략까지 부탁드릴게요. 네, 뭐 이후 정상회담 이후에 좀 안도랠리를 보이던 국내 증시가 이제 지난 금요일부터 해서 다시 좀 약세 흐름으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저 이제 금일 같은 경우도 이제 외국인들이 약 한 1,000억 원이 넘는 매도세를 보이면서 이제 약화된 투자 심리가 이제 좀 증시 전반을 압박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일단 이후 재무장관 회담에서 이제 특별한 성과물이 없을 거다라는 실망감이 지금 전체적으로 좀 증시에 부담을 더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라든지 또 2분기 실적 부진 우려가 좀 복합적으로 증시에 부담을 더하고 있는데요. 당분간은 좀 반등을 줄 만한 모멘텀이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앞서 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이제 주가 하단 지지력에 대해서 다시 좀 고민을 해볼 만한 그런 시점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내외적으로 우려가 많이 부각되고 있기는 한데요. 뭐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대다수 전문가분들 예상하시는 바와 같이 코스피 1800선 정도의 지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지수 1800선 같은 경우는 앞서 뭐 5월, 6월의 조정장에서도 3차례 이상 반등을 줬던 이제 기술적으로 신뢰도가 높은 자리고 또 이제 지수가 급락할 경우에 국내 자금의 저가 매수세도 여전히 좀 견조하게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도 좀 안정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로 예정된 이제 옵션 만기일이라든지 한국 금통위의 기준금리 결정 그리고 중국 2분기 GDP 발표 등의 이벤트 일정이 증시 전반에 좀 관망세를 고조시키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좀 코스피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기는 힘들다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금주중으로는 일단 1800선의 지지력을 다시 좀 테스트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옵션 만기일 다음에 중국의 GDP 결과를 순서상 보게 되잖아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1,800을 일시적으로 깰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예, 뭐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게 일단 뭐 딱 정해진 레벨로만 이야기하기가 힘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투자 심리가 많이 약화된다 그러면은 뭐 1800선 같은 경우 일시적으로 하향이탈하는 그림도 충분히 가능할 수는 있는데요. 이렇게 추세적으로 뭐 하향이탈하는 그림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일단 뭐 5월에도 그랬었지만 종가 기준으로 한 1780 정도까지 내려갔던 적도 있는데 대부분 뭐 하루 이틀 만에 1800선 위로 다시 복귀한 흐름들을 보였었기 때문에 좀 일시적으로 뭐 언더슈팅을 하더라도 이제 그와 비슷하게 좀 빠른 시일 내에 1800선을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날 거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 투자 전략 측면에서도 이렇게 뭐 1800선 지지를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800대 초반 같은 경우는 분할 매수가 가능한 구간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업종별로는 뭐 철저하게 좀 반등 여력이 있는 낙폭 과대주 위주로 선별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뭐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반등 탄력이 강하다고 보기는 여전히 힘든 시점이기 때문에 주식을 좀 길게 가져가는 전략보다는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단기 트레이딩 위주로 시장에 대응하는 전략들이 전체적으로 유효할 수 있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형주보다 개별주가 낫다고 생각하진 않으시는지요? 예, 일단 뭐 반등 모멘텀 측면에서 이 가격 매력도가 있는 개별주들도 좀 주목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일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약화되는 단계에서는 지금같이 투자 심리가 좀 약화되는 단계에서는 오히려 좀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이 위험 프리미엄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그 위험성을 해지하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중소형주보다는 이제 대형주 중에 낙폭이 좀 과대했던 종목들 중심으로 보는 전략들이 조금 더 안정감 있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피하려고 했다가 또 개별주에 있는 그 또 리스크에 당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점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삼성증권 임수균 연구원님은 1800 지지에 조금 더 무게를 두셨습니다. 전략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순서는 수익률 펀치 시간입니다. 지난주 두 분의 전문가가 각각 한 종목씩 언급을 해주셨었는데 일주일 지난 후 누가 더 수익이 높을까요? 자, 김관수 과장님들, 우리 주대영 대리님, SK하이닉스 대 대한항공 싸움이 일주일간 있었습니다. 수익률 결과 보여주시죠. 네, 플러스 1.0% 대한항공의 승리군요. 김관수 과장님 일단 축하드리겠습니다. 뭐 54,000원 단기로 봤었는데 52,000원까지는 가주더라고요. 또 아시아나항공과는 달리 꾸준하게 좀 오르고. 네, 맞습니다. 뭐 일단 시장 상황이 조금 우호적이었던 것도 다행인데요. 환율이라든지 혹은 또 유가가 어느 정도 좀 받쳐주고 있고 또 뭐 운이라면 운일 수 있는데 지금 K-팝이라든지 이런 좀 한국의 이제 컨텐츠들이 외국에 많이 알려지면서 또 입국자 수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여름 또 성수기 또 그 해외 여행을 가시는 출국자분들도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에요. 네. 당분간은 이런 그 3분기에 호실적인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추후에도 지금 뭐 차트를 잠깐 보시게 되면 그 일봉상으로도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수렴을 해가면서 지금 횡보 구간대에 어느 정도 지금 놓여 있는데요. 주봉 차트상으로 봐도 좀 비슷한 모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렴이 지금 돼가고 있다 그러면 상방이든 하방이든 좀 튀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은데요. 주봉으로 보면 한 6만 원 선까지는 반등이 좀 이루어지면서 좀 주가 더 위로 윗방향으로 또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으니까요. 투자자분들께서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반면에 SK하이닉스 약간 뭐 본의 아니게 이길 시초가에 사라고 해가지고 약간 비싼 가격대 사실은 뭐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니었는데 어쨌거나 크게 또 위쪽으로 움직이지도 않았잖아요. 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코스피 지수와 거의 같은 유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적으로 봤을 때 떨어지고 있는 61선에서 어느 정도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네. 제가 제시드린 23,000원 손절 라인까지는 아직 터치하지 않았는데요. 지금 정도 수준에서도 어느 정도는 물량을 좀 더 모집해 나가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기업이기 때문에요. 그 엘피다 쪽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 또 반사이익도 저는 기대된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3,000원대 초반까지는 어느 정도 물량을 늘려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목표가 25,500원 하이닉스 점검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 오늘 새롭게 대결을 펼칠 역시 한 종목씩 화면을 통해서 확인부터 해볼게요. 네, SK하이닉스와 대한항공에 이어서 오늘은 김관수 과장님은 KINX라는 종목을요. 그리고 주대영 대리님은 제이컨텐트리라는 두 분 다 종목명이 아주 긴 종목을 들고 오셨습니다.
자, KINX, 카카오톡 관련된 아마 다들 한 번쯤 아실 거예요. 어떤 일순간에 이렇게 쫙 화제가 됐었던 그런 종목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뭐 이미 뭐 해외에서도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좀 뭐 SNS들이 많이 이미 뭐 메신저라든지 다양한 컨텐츠들이 많이 있는데요. 국내에는 뭐 거의 독점이다시피 한 카카오톡의 뭐 시장 지배력이 좀 상당히 강하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이런 카카오톡이 뭐 그 모바일 인터넷 그 전화를 또 출시를 했다든지 또 그 카카오 스토리라고 해서 또 SNS 또 이런 것들을 또 만들어내고 있단 말이죠. 자꾸 설치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제 예. 자꾸 파생을 해가면서 이제 수익 사업을 좀 다변화할 수 있는 모양새를 좀 갖춰가고 있다는 게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토종 모바일 그 SNS에서 또 카카오 스토리가 지금 이달 초까지 가입자가 총 그 2,100만 명을 지금 넘어섰다고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주가에 뭐 이미 많이 반영되기도 했지만 향후에도 또 주가에 더 긍정적인 흐름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좀 요소로 또 보입니다. 특히 최근에 이런 데이터가 과부하가 걸리면서 이제 조금 좀 느려지거나 트래픽이 이제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그 M&A를 통해서 좀 시장 그 트래픽을 좀 개선할 수 있는 그 M&A를 최근에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컨텐츠 전송 그 네트워커라고 해서 CDN이라는 그 사업부를 최근에 그 나우콤에서 좀 인수를 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도 시너지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뭐 한 차례 급등을 이제 한번 이루어지고서 지금 좀 횡보 구간대에 놓여 있는데요. 여기서 좀 크게 그 21선 좀 61선이라든지 21선 좀 무너지지 않으면은 추가 상승 여력도 지금 충분하기 때문에 전고점까지 좀 보시고 대응하실 필요도 있어 보이고요. 일단은 목표 가격은 16,0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가는 12,000원 제시해드리면서 다음 주 한번 수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는 약간 눌리면 매수. 네. 예, 13,000원. 자, KINX에 이어서 J콘텐트리 설명 들어볼까요? 종편 관련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 중앙일보 계열사죠. JTBC 종편을 위한 전통적인 미디어 그룹입니다. 신문 발행이었죠. 그 일간 스포츠 발행하다가요. 이제 방송 영화 출판으로 사업 다각화에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이익을 못 내는 회사가 계속 코스닥에 남아 있었던 유일한 회사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금년 들어서 영업이익이 가시화권에 들어왔습니다. 거의 수익을 내기 시작을 했는데요. 멀티플렉스죠. 메가박스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에 475개의 스크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동사에 어느 정도 수익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관의 그 매수세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요. 좀 차트 보면서 짧게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꾸준히 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2,500원대 바닥부터 거의 3,400원까지 꽤 큰 수익률이 나 있는 상태인데요. 네. 지금 뭐 꾸준히 누가 사주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큰 그림 이제 주봉의 모습을 보면 상대적으로 많이 좀 하락한 상태에서 또 횡보가 많이 길면서 에너지가 어느 정도 응축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일주일로 승부하기에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 중장기적으로도 좀 들고 가도 그렇게 썩 나쁘지 않을까라고 해서 개별주 한번 들고 나왔습니다. 네, 목표 가격은요? 네, 목표 가격은 3,670원이고요. 손절 라인은 3,2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시 초가 역시 매수 얘기해 주셨습니다. 완성된 펀치 종목 다시 끝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자, 오늘은 한익사 대한항공 싸움이 아니라 J콘텐트리 대 KINX 대결이 됐습니다. 자, 한 종목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면요. J콘텐트리는 무엇보다 올해부터 수익이 가시화될 것이다. 실적에 포커스를 맞춰주셨고요. 메가박스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멀티플렉스 쪽에서 실적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시초 매수 충분히 기간 조정 받았기 때문에 목표가 3,670원까지 가능하다 보시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김관수 과장님의 KINX 보면요. 카카오톡의 수익 모델이 다변화되면서 데이터 트래픽의 개선이 필요한데 그에 관련된 그런 기술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전고점 부근 16,000원, 매수가는 약간 눌림목 13,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두 종목 누가 더 수익이 많이 날까요? 결과는 다음 주 시간에 공개되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장 내일장 2부도 마칩니다. 전 내일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